결혼이라는 거대한 연극 속에서 누군가는 충실한 동반자를 연기하고 누군가는 헌신적인 희생을 연기한다. 김서윤은 자신이 그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해내고 있다고 믿었다. 더치페이라는 차가운 계약서가 그녀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기 전까지는 남편이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제 손으로 집에 들인 그 순간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반격이라는 이름의 덩굴로 자라났다. 그녀는 조용히 사라지는 길을 택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 그 남자가 삶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홀로 허우적거리도록 3주 후 산더미처럼 쌓인 더러운 빨랫감과 원망으로 가득 찬 얼굴들이 해일처럼 그를 덮쳤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것이 단순히 무료 가사 도우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랭리, 김서윤이 혼전 계약서에 서명할 때 펜 끝에서는 계산당했다는 미미한 분노마저 느껴졌다. 5년간 사랑했던 남자, 박지훈. 그는 결혼식 전날 진지한 얼굴로 그녀에게 더치페이를 요구했다. 사랑하는 사이에 내 것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던 그가 아니었던가. 그는 느닷없이 현대 부부의 주체적인 삶에 대한 이론을 늘어놓으며 각자의 경제적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했다. 당시 서윤은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저 그의 신중한 성격 때문이려니 생각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 이 계약서가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고 훗날 그녀의 조용한 반격을 이끌어내는 도화선이 될 줄은.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지우는 아파트 대출금과 자동차 할부금, 관리비와 공과금, 심지어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는 비용까지 정확히 반으로 나누기를 고집했다. 매달 정산일이 되면 그는 어김없이 계산기를 꺼내들어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했다. 서윤은 마음속으로 불만이 쌓였지만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며 높은 연봉을 받는 지훈이 자신에게 다정하고 자상하다는 생각에 참고 넘겼다. 그녀 역시 대기업 과장으로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도 몰래 비상금을 모을 만큼의 경제적 여유는 있었다. 그녀는 더치페이가 단지 경제적인 선을 긋는 것일 뿐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안식처가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사소한 일상들이 그녀의 순진한 환상을 금세 깨뜨렸다. 결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사노동이라는 항목이 소리소문 없이 서윤 혼자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지훈에게는 항상 이유가 있었다. 내가 더 바빠. 야근이 더 잦아. 나는 체력 소모가 더 커. 서윤은 그와 대화하려 애썼다. 가사 도우미를 부르자고 제안하거나 둘이 요일을 정해 분담하자고 했다. 하지만 지훈은 단칼에 거절했다. 가사 도우미는 불필요한 지출이며 더치페이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분담에 관해서는 할 때마다 건성으로 해치웠다. 설거지를 한 번 하면 주방이 물바다가 되었고 청소기를 돌리면 안 돌린 것보다 더 지저분해졌다.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서윤은 지쳐버렸다. 끝없는 말다툼과 뒷수습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이 모든 가사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빨래, 요리, 청소, 정리. 그녀는 이 집의 연중무휴 무료 가사 도우미가 되었다. 그리고 지우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렸다. 매달 약속된 날짜에 생활비 절반을 정확히 이체하면서 마치 그 돈으로 그녀의 모든 수고를 사버린 것처럼 행동했다. 진정한 기폭제는 결혼 2년 차봄에 터졌다. 어느 날 지훈이 갑자기 비밀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에게 말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여동생 지아를 서울로 모셔와 한동안 같이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의 머릿속이 쿵 하고 울렸다. 그들의 집은 방 3개짜리 30평대 아파트였다. 안방 하나, 서재 하나, 그리고 손님방 하나. 시부모님이 오시면 손님방은 당연히 그분들 차지가 될 터였다. 그럼 26살이나 된 성인 여성 박지아는 설마 서재에서 지내란 말인가? 게다가 조용했던 둘만의 공간에 갑자기 3명의 타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생활 습관, 음식 취향, 심지어 수면 시간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충돌을 예고하는 일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더치페이로 운영되던 가정에
갑자기 3명의 식구가 늘어나는 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서유는 지훈과 상의하려 했다. 절충안을 제시했다. 지아는 근처에 원룸을 얻어주거나 나중에 더 큰 집을 사면 그때 온 가족을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지만 지훈은 마치 천하의 둘도 없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서윤아, 그게 할 소리야? 우리 부모님이고 내 하나뿐인 동생이야.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내 아내인 당신이 당연히 날 지지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아는 이제 막 대학 졸업해서 서울에서 취직하기 힘든데 집에 있으면 생활비를 많이 아낄 수 있잖아. 이것도 우리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라고. 그는 더치페이를 완벽하게 이용하면서도 가족의 책임과 윤리적 도리를 한데 섞어버렸다. 교묘하게 모든 도덕적 잣대를 서윤에게 들이밀면서 서윤은 그의 그 당연하다는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다. 묻고 싶었다. 더치페이의 경계는 도대체 어디까지냐고. 왜 편리함과 자유를 누릴 때는 더치페이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면서 책임과 의무가 필요할 때는 도덕적 압박의 도구로 사용하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당신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쌓인 서러움과 피로는 그녀에게 침묵을 선택하게 했다. 말다툼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우는 그만의 논리로 그녀를 만신창이로 만들 뿐이었다. 그날 밤 서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옆에서 들려오는 지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를 위해 포기했던 승진 기회, 가정을 돌보기 위해 거절했던 몇 번의 해외 출장, 그리고 기름때와 설거지거리를 홀로 마주했던 수많은 밤이 떠올랐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쳤지만 차가운 청구서와 조종당하는 결혼 생활만이 돌아왔다. 이 삶이 거대한 늪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자신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대담하고 결연한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떠올랐다. 그가 그렇게 더치페이를 원하고 너와 나를 구분하고 싶어 한다면 완벽하게 그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한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노동자가 사라졌을 때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가 직접 체험하게 만들 것이다. 어떤 것들은 돈으로 계산할 수도 더치페이를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줄 것이다. 그 생각은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는 한 줄기 번개처럼 혼란스러웠던 그녀의 세상을 밝혔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두 눈이 전례 없이 단호한 빛으로 반짝였다. 그들의 결혼 생활의 궤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계획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조용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소리 없는 전쟁이 곧 시작될 것이며 모든 것을 잃는 것을 포함한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흘 후 지훈의 부모님과 동생 지아는 커다란 여행 가방들을 끌고 요란하게 서윤과 지훈의 집에 입성했다. 서윤은 얼굴에 의례적인 미소를 걸었지만 마음속은 거대한 돌덩이에 짓눌린 듯했다. 그녀는 화기애애한 그들 가족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마치 외부인 구석에 잊힌 소품이 된 것 같다고 느꼈다. 시부모님은 전형적인 9세대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었다. 며느리는 마땅히 참고 인내하며 온 가족을 시중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누이 지아는 더했다. 응석바디로 자란 공주님으로 대학 졸업 후 마음에 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며 오빠와 새언니가 자신을 부양해 주길 바랐다. 집은 순식간에 비좁고 북적이게 되었다. 지훈의 서재는 지아가 차지했다. 컴퓨터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밤새도록 게임을 했고 그 소음은 벽을 뚫고 서윤의 잠을 방해했다. 거실에는 그들의 짐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식탁에는 매일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기름진 반찬들이 올라왔다. 주방 싱크대에는 먹고 남은 그릇들과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찼다. 서윤은 불쾌감을 꾹 참고 평소처럼 묵묵히 모든 것을 치웠다. 시부모님을 위해 세면도구를 준비하고 지아의 방을 정리해 주었으며 심지어 지훈이 벗어놓은 더러운 옷까지 세탁 바구니에 담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종이 어색하지 않고
한치의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었다. 지훈의 부모님은 서윤의 이런 수고를 당연하게 여겼다. 시어머니는 서윤에게 장을 보러 가라, 마트에 다녀오라 지시했고, 심지어 어느 브랜드의 간장이 자기 입맛에 더 맞는지까지 세세하게 일러주었다. 시아버지는 식사 때가 되면 와서 밥만 먹고 식사가 끝나면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식탁이 난장판이 되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지아는 한술 더 떴다. 마시다 남은 버블티컵, 먹다 남은 과자 봉지를 거실 아무데나 던져 놓았고 사용한 화장품을 화장실 세면대에 어지럽게 널어놓고는 당당하게 말했다. 어차피 새언니가 치울 거잖아요? 서윤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다. 그녀는 이 집을 보며 자신이 더 이상 안주인이 아니라 연중무휴로 일하는 무료하녀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지우는 부모님과 동생의 이런 행동들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서윤이 유난을 떤다고 생각했다. 한 번은 서윤이 완곡하게 지아도 이제 성인이니 자기 방은 스스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우는 그 말을 듣자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서윤아, 지아가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서울 물정도 모르는데 당신이 좀 더 챙겨주면 어디덧나? 내 동생인데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그는 입으로는 더치페이와 독립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의 가족에 대한 책임은 아무런 경계 없이 서윤에게 떠넘겼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서윤의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다. 시부모님과 지아가 집에 들어온 지 나흘째 되는 날, 서윤은 대담한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회사의 긴급 프로젝트 참여로 인한 집중근무 신청서를 제출했다. 긴급 프로젝트를 위해 3주 연속으로 회사 기숙사에 머물며 폐쇄적인 개발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프로젝트가 실제로 존재하긴 했지만 그녀가 말한 것처럼 긴급하지도 반드시 회사에 머물러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이번이 승진과 연봉 인상의 결정적인 기회라고 강조했다. 지훈은 그 말을 듣자 눈을 빛냈다. 승진과 연봉 인상은 서윤의 수입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러면 더치페이 하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가계 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었다. 그는 심지어 서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했다. 우리 아내 정말 대단하다. 일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와. 그는 서윤의 말투에 서린 한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그녀의 눈빛에 깊이 감춰진 피로도 읽어내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서윤이 회사에서 지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가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같아 속으로는 못마땅했지만 서윤이 정말 승진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올 수 있다면 집안의 보탬이 될 거라 생각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아는 더더욱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잔소리꾼이 한 명 줄어들어 더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된 셈이었다. 서윤은 짐을 챙기면서 일부러 갈아입을 옷을 여러 벌 더 챙겼다. 자신의 세면도구, 평소에 쓰던 스킨케어 제품, 심지어 개인 슬리퍼까지 전부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이 집이 자신이 없는 날들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체험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집에 세탁기 있고 세제도 수납장에 있으니까 가족들한테 옷 자주 갈아입고 개인위생 잘 챙기라고 말해줘. 지훈은 아내가 더 많은 수입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쁨에 취해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서윤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집을 떠나던 날 서윤은 뒤를 돌아보았다. 거실에서는 지훈이 부모님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고 지아는 소파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녀와 그 집을 완전히 갈라놓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알았다. 지훈과 그의 가족을 기다리는 것은 소리 없는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방관자의 신분으로 이 소란스러운 연극이 상연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참함과 함께 은밀한 기대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이 집은 차가운 숫자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한 사람의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지탱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셔인 없는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김서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칼을 갈아온 반격자였다. 그녀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모두에게 보여줄 참이었다. 자신의 가치가 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링산, 서윤이 집을 떠난 첫 주, 지훈과 그의 가족들은 별다른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서윤이 그저 일이 바빠서 며칠 고생하는 것이고 곧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서윤의 잔소리가 없으니 지아는 더욱 신나게 놀았고 시부모님도 며느리의 잔소리를 듣지 않으니 한결 편안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짧은 평화는 곧 일상의 자질구레한 문제들로 산산조각 났다. 가장 먼저 식사 문제가 터졌다. 서윤이 있을 때는 매일 세 끼가 소박하지만 영양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녀가 떠난 후 지우는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해결했고 저녁에는 부모님과 동생을 데리고 며칠간 외식을 했다. 그게 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바깥 음식이 위생적이지 않고 입에 맞지 않는다며 불평하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도 입맛에 안 맞는다며 서윤이 해주던 집밥이 그립다고 말했다. 지훈이 직접 요리를 시도해봤지만 그가 할 줄 아는 것은 계란 프라이나 라면 같은 간단한 음식뿐이었다. 맛도 그저 그래서 까다로운 시부모님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지아는 오빠의 요리 솜씨를 비웃으며 차라리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지언 정지훈이 한 밥은 먹지 않았다. 점점 주방 싱크대에는 냄비와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갔고 남은 음식물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다. 주방에는 바퀴벌레와 날파리가 들끓었다. 다음은 청소 문제였다. 서윤은 매일 거실과 화장실을 청소해서 집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었다. 그녀가 떠난 후 지훈과 지아는 청소가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시부모님도 연세가 많다는 핑계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거실 탁자 위에는 과자 봉지와 배달 음식 용기가 가득 쌓였고 바닥에는 먼지와 머리카락이 뒹굴었다. 화장실은 더욱 가관이었다. 변기에는 누런때가 끼었고 세면대에는 칫솔, 치약, 화장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거울은 물때로 뿌옇게 흐려졌다. 더 최악인 것은 쓰레기통이 가득 차도 아무도 버리지 않아 집안의 악취가 진동했다. 지훈이 불평 몇 마디를 하자 지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쏘아붙였다. 오빠 돈 잘 벌잖아. 청소업체 부르면 되잖아. 지훈은 그제야 서윤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돈을 써서 청소업체를 부르고 싶지 않았다. 그 비용을 혼자 감당할 수도 없었고 그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을 가장 미치게 만든 것은 빨래 문제였다. 서윤이 떠나기 전에 옷을 자주 빨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그는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다. 첫 주에는 지훈과 가족들에게 갈아입을 깨끗한 옷이 몇 벌 있었다. 하지만 둘째 주가 되자 더러운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다. 지아의 속옷과 양말이 오빠와 아버지의 옷과 뒤섞여 기묘한 냄새를 풍겼다. 시어머니의 옷에도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시아버지는 셔츠 몇 벌을 돌려 입어야 했다. 지훈 자신의 셔츠와 정장 바지도 구깃구깃해졌고 제때 세탁하지 않아 누렇게 변색된 부분도 있었다. 그는 그제야 서윤이 떠나기 전에 알려준 세탁기와 세제의 위치를 떠올렸다. 하지만 몇 번 시도해본 결과 세탁기 작동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세탁한 옷은 깨끗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구겨지기만 했다. 손빨래해야 하는 속옷들과 빨래를 널고 개는 과정은 그에게 전례 없는 짜증을 안겨주었다. 그는 서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에게 메시지를 보내 언제 돌아오냐고 집이 좀 엉망이라고 물었다. 서윤의 답장은 항상 짧았다. 프로젝트가 아주 중요한 단계라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그녀는 심지어 회사 식당의 밥 사진이나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사무실 사진을 보내 지훈이 자신이 정말 바쁘다고 믿게 만들었다.
지우는 속으로 불만이 쌓였지만 서윤이 이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쩔 수 없이 참고 넘어갔다. 둘째 주가 끝날 무렵 지훈의 집은 재난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거실 탁자는 배달 음식 용기로 작은 산을 이루었고 주방 싱크대의 그릇들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침실 시트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화장실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났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베란다에 산처럼 쌓인 더러운 빨랫감이었다. 지훈, 시부모님, 지아 네 식구가 매주 갈아입은 옷의 침대 시트, 수건까지 더해져 불과 2주 만에 거대한 빨래산이 형성된 것이다. 각양각색의 재질과 색상의 옷들이 뒤엉켜 눅눅함과 땀 냄새, 음식물 찌꺼기가 뒤섞인 역한 냄새를 풍겼다. 지아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지훈에게 소리쳤다. 오빠, 이 집 꼴 좀 봐.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야? 새언니 도대체 언제 와? 시어머니도 지훈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아들아, 내 아내 좀 보거라. 일 때문에 집도 내팽개치고 우리 집을 너무 우습게 아는 거 아니니? 시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한숨만 내쉴 뿐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지훈은 눈앞의 모든 것을 보며 짜증이 치밀었다. 서윤을 탓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일을 하고 있었다. 직접 치우고 싶었지만 이 거대한 난장판 앞에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다. 지아와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항상 건성으로 대하거나 책임을 그에게 떠넘겼다. 지우는 처음으로 전례 없는 피로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더치페이는 청구서의 숫자만 나눌 수 있을 뿐 삶의 책임과 희생은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서윤의 부재는 보이지 않는 칼처럼 그가 견고하다고 믿었던 가정을 한 겹 한 겹 베어내고 있었다. 그는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이며 산더미 같은 빨랫감과 집안 곳곳의 오물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정체 모를 공포가 피어올랐다. 이 집 정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링시, 셋째 주, 집이 썩어가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다. 공기 중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썩는 냄새, 땀 냄새, 먼지가 뒤섞인 악취가 진동했다. 심지어 지훈의 회사 유니폼마저 제때 세탁하지 못해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출근할 때마다 위축되었다. 동료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고 누군가는 완곡하게 개인위생에 신경 쓰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항상 외모에 신경 쓰던 지훈에게는 극도의 창피함과 분노를 안겨주는 일이었다. 집안의 갈등도 극에 달했다. 시부모님과 지아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다. 시어머니는 지아가 밥은 안 하고 배달 음식만 시켜 먹으며 돈을 낭비한다고 불평했고 지아는 오빠가 한 밥은 맛이 없어 먹을 수가 없는데 돈이 있는데 왜 배달을 시키면 안 되냐고 맞받아쳤다. 시아버지는 위생 문제로 시어머니와 다투며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타박했고 시어머니는 모든 책임을 서윤에게 돌리며 며느리가 집에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 소리쳤다. 지우는 그 중간에 끼어 양쪽에서 시달렸다. 매일 퇴근 후 이 쓰레기장 같은 집에 돌아오면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는 다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원망과 재촉이 담겨 있었다. 서윤아, 너 도대체 언제 와? 집이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없어. 부모님이랑 지아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난 갈아입을 옷도 없어. 전화기 너머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심지어 약간의 피로감마저 묻어났다. 지훈 씨, 내가 말했잖아요. 이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해서 정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회사 임원분들도 다 주목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내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일단 어떻게든 해결해봐요. 집에 세탁기 있잖아요. 아니면 가사도우미를 부르던가요? 지우는 버럭 소리쳤다. 가사도우미? 그럼 그 돈은 누가 내? 더치페이 하자며 나 혼자 다 내라는 거야? 서윤이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지훈 씨, 집이 그 지경인데 아직도 그런 걸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야근하는 것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잖아요. 모든 걸 나한테만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녀의 말투에 담긴 서운함과
어쩔 수 없다는 체념에 지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반박할 수가 없었다. 서윤의 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일을 위해, 가정을 위해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기분이 나빴다. 서윤이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전화를 끊고 지우는 거실에 가득한 쓰레기, 며칠째 물에 불려지고 있는 주방 싱크대의 그릇들, 그리고 베란다에 더 높고 거대해진 빨래산을 보았다. 그의 이성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직접 손을 써보려 했다. 하지만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시큼한 악취에 헛구역질이 났다. 빨래를 하려고 했지만 분류해서 세탁하고 널어야 할 그 많은 옷들 앞에서 전례 없는 절망감을 느꼈다. 그를 더 미치게 만든 것은 그의 부모님과 동생이 돕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아는 택배 상자를 뜯고는 그대로 바닥에 버렸고 사용한 휴지를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시어머니는 채소를 씻다가 바닥에 떨어진 잎들을 치울 생각도 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담뱃재를 아무데나 털었고 꽁초는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 하마터면 불이 날 뻔하기도 했다. 지우는 자신이 이 집의 유일한 기둥이지만 동시에 이 집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부모님과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불평과 책임 회피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늙어서 허리를 굽힐 수 없다고 했고 시아버지는 눈이 나빠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지아는 아예 대놓고 쏘아붙였다. 내가 오빠 아내야?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해? 지우는 마침내 폭발했다. 그는 가족들을 향해 소리쳤다. 제발 손 좀 까딱하면 안 돼요? 이 집이 도대체 누구 집이에요? 나 좀 도와줄 수 없냐고요? 서윤이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안 보여요? 그의 부모님과 동생은 그의 분노에 찬고함에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들아, 너 왜 그러니? 남 때문에 내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다니. 지아는 억울하다는 듯 울음을 터뜨리며 지훈이 아내가 생기더니 가족은 뒷전이라며 비난했다. 지훈은 그들을 보며 문득 엄청난 이질감을 느꼈다. 그는 서윤이 집에 있을 때의 풍경을 떠올렸다. 주방에서는 항상 맛있는 냄새가 났고 거실은 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으며 세탁기는 언제나 깨끗한 옷들을 만들어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서윤의 희생이 얼마나 소리 없이 하지만 집안 곳곳에 스며 있었는지를. 그는 더치페이가 가정의 주도권을 쥐게 하고 재정적 자유를 유지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다. 그가 잃은 것은 가정의 따뜻함과 깨끗함, 그리고 아내의 사심없는 사랑과 헌신이었다. 밤이 깊었다. 지우는 혼자 어지러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주위는 쓰레기와 더러운 옷들로 가득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 다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함께 미처 깨닫지 못한 애원이 섞여 있었다. 서윤아, 언제 와? 나 좀 보고 싶다. 그는 마침내 아주 조금 자존심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차가운 기계음이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서윤의 휴대폰은 그녀가 집을 떠난 지 3주째 되던 날 완전히 꺼져버렸다. 이 행동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지훈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는 전례 없는 공포를 느꼈다. 서윤이 정말 자신을 떠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 이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공포,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서윤의 실종은 더 큰 폭풍이 오기 전에 서곡에 불과하다는 것을. 링후, 서윤의 휴대폰 전원이 꺼지자 지우는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미친 듯이 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김서윤 과장님은 현재 긴급 프로젝트로 인해 외부 연락이 어렵습니다. 라는 말뿐이었다. 그는 서윤이 일부러 이러는 것은 아닌지, 자신과 가족들에게 불만이 쌓여 이런 방식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떠오르자마자 스스로 부정했다. 서윤은 항상 온화하고 현명했다.
그런 그녀가 이런 일을 벌일 리가 없었다. 분명히 프로젝트에 발이 묶여 꼼짝 못하는 것일 테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잔혹한 현실은 그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았다. 지아는 오랫동안 제대로 씻지 않아 몸이 가려워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붉은 발진까지 생겼다. 그녀는 화를 내며 지훈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요구했고 왜 새언니를 데려오지 않느냐며 그를 비난했다. 시어머니는 불규칙한 식사와 열악한 위생 환경 때문에 장염에 걸려 토하고 설사하며 기력을 잃었다. 시아버지도 갈아입을 깨끗한 옷이 없어 매일 냄새나는 셔츠를 입고 외출하다가 이웃들의 이상한 눈초리를 받았다. 지우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집안의 심각한 위생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아픈 부모님과 동생을 돌봐야 했으며 동시에 회사와 외부의 압박도 견뎌야 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이번 달 가계 지출이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병원비, 약값, 배달 음식비, 심지어 급하게 산 소독제와 청소 도구까지 모든 것이 그의 더치페이 계약서 밖의 지출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가정에 보이지 않는 노동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람이 없어지자 그가 지불해야 할 금전적 비용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막대했다. 어느 주말 오후 지우는 이 집을 완전히 청소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의 광경은 그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에는 두꺼운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코를 찌르는 시큼한 악취가 났다. 가스레인지는 기름때로 번들거렸고 바닥은 끈적거렸으며 심지어 바퀴벌레 몇 마리가 싱크대 안을 기어다니고 있었다.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청소를 시작했지만 곧 역겨움과 피로에 무너졌다. 주방 청소에 드는 체력과 시간, 인내가 생각했던 것의 10배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어서 그는 베란다로 갔다. 그 빨래산은 더욱 거대해져 있었다. 각양각색의 옷들이 뒤엉켜 있었고 어떤 곳은 이미 곰팡이가 슬어 형용할 수 없는 썩은 냄새를 풍겼다. 그는 옷을 분류하려 했지만 곧 산더미 같은 옷들에 파묻혔다. 그는 이 더러운 옷들을 보며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다. 서유는 평소에 이 많은 빨래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손빨래를 했을까? 세탁기를 썼을까? 어떤 세제를 썼을까? 그리고 어떻게 널고, 개고, 정리했을까? 과거에는 그에게 사소하기 짝이 없었던 이 문제들이 지금은 그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그는 전례 없는 절망감을 느꼈다. 이 집은 완전히 생기를 잃고 살아있는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옆에서 시끄럽게 다투는 부모님과 동생을 보며 몸과 마음의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그는 마침내 인정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고 서윤의 희생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지훈이 극도의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우연히 지아가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탁자 밑에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종이의 모서리는 약간 구겨져 있었고 어떤 계약서의 사본처럼 보였다. 지훈은 홀린 듯 허리를 숙여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종이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것은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다. 계약서에는 놀랍게도 지훈 아버지 명의의 고향집이 3년 전, 즉 그들이 결혼하기 직전에 이미 지아에게 증여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더치페이 계약서에는 서윤이 제안했던 항목이 있었다. 결혼 후 두 사람이 돈을 모아 지훈의 부모님께 작은 아파트를 사들여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시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고향집이 낡고 허름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지훈은 흔쾌히 동의하며 서윤도 며느리로서 절반의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윤은 그 돈을 모으기 위해 매달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제야 그는 알았다.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지훈의 가족은 이미 집이 있었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서윤에게 집 없는 시부모님을 위해 집을 사는 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지훈은 그 증여 계약서를 든 채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끔찍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터져나왔다. 서윤이는 혹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번 실종이 이 계약서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그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다. 자신은 항상 자신이 영리한 쪽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어릿광대는 바로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여전히 악취를 풍기는 빨래산과 시끄럽게 다투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전례 없는 공포와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앞으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더치페이 결혼의 진짜 모습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더 큰 비밀과 더 깊은 음모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링리우 부동산 증여 계약서는 날카로운 칼처럼 지훈의 잘난 척하는 똑똑한 껍데기를 꿰뚫고 그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는 그 종이를 든 채 손끝을 떨었다. 머릿속에서는 서윤이 부모님 집 마련에 대해 그토록 간절했던 모습과 자신이 얼마나 당당하게 효도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는지가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알고 보니 처음부터 그는 눈먼 바보였고 가족에게 이용당한 도구에 불과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부모님과 지아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사소한 일로 여전히 다투고 있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 지아야.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뒤틀려 있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집 3년 전에 이미 지아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왜 서윤이한테 두 분 집 사드릴 돈을 내라고 한 거예요? 지훈의 부모님과 지아는 그의 갑작스러운 폭발에 깜짝 놀랐다.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가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아, 아들아, 너 그게 어디서 난 소리니? 그런 일 없어. 지아도 애써 태어난 척하며 눈동자를 굴렸다. 오빠, 무슨 소리야? 나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지훈은 그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탁자 위로 세게 내던졌다. 종이는 공중에서 호를 그리며 날아가 기름때 묻은 배달 음식 용기 옆에 떨어졌다. 아직도 발뺌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 똑똑히 쓰여 있잖아요. 3년 전에 이 집은 이미 박지아 명의로 이전됐다고. 그런데 저한테는 계속 숨기고 서윤이한테 돈을 내라고 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 온 집안을 울렸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다. 아들아, 우리도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지아는 여자애니까 언젠가는 시집 가야 하잖아. 집 한 채 있으면 나중에 시댁 가서도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잖아. 너랑 서윤이는 부부인데 걔 돈이 내 돈 아니니? 어차피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고 그러니? 한 가족이라고요? 지훈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저한테는 한 가족이라고 하고 서윤이한테는 더치페이를 하자고 했어요? 서윤이가 진실을 알까봐 그래서 우리한테 숨긴 거 아니에요? 서윤이가 그 돈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서러워했는지 알아요? 그런 식으로 서윤이를 이용하고 가정을 책임지려는 내 마음을 이용하고 양심에 찔리지도 않으세요? 지아가 일이 틀어진 것을 보자 더 이상 착한 척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지훈을 향해 소리쳤다. 오빠가 왜 소리를 질러? 이 집 원래 우리 집이잖아. 부모님이 나한테 주고 싶으면 주는 거지? 오빠는 장가가더니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밖으로 굽네. 이제 남 때문에 가족한테 소리를 질러? 남이라고? 지훈은 지독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내 눈에는 서윤이가 남이야? 그럼 당신들은 뭔데? 그는 눈앞에 빨래산과 쓰레기로 가득한 거실을 가리키며 울부짖었다. 지금 내 집에 살면서 집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밥 달라고 입만 벌리고 자기 속옷 하나 서윤이한테 빨아달라고 하면서 서윤이를 뭘로 생각한 건데? 무료 한여로 생각했냐고. 시부모님과 지아는 지훈의 고함에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지훈이 이렇게까지 이성을 잃고 분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순간
거실에는 지훈의 거친 숨소리와 거짓말이 들통난 가족들의 당혹감과 원망만이 남았다. 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얼굴을 감싸쥐며 극심한 피로와 배신감을 느꼈다. 자신에게는 따뜻한 가정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생이 있다고 믿었다. 자신의 더치페이 결혼은 현대적이고 이성적인 모범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순간 모든 가짜 가면이 무자비하게 찢겨나갔다. 그는 가족의 추악한 이기심과 탐욕을, 자신의 어리석은 무지와 이용당한 현실을 마주했다. 그는 최근 며칠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서윤의 피곤한 목소리를 떠올렸다. 집을 떠나기 전 옷을 자주 빨라고 당부하던 그녀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빛 속에는 그가 한 번도 읽어내지 못했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서윤의 실종은 단순히 일 때문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반격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런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가 그녀의 희생을 직접 체험하고 이 가정의 진짜 모습을 보게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부동산 증여 계약서, 서윤은 아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계속 참고 있었을 뿐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은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다. 만약 서윤이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번 그녀의 부재는 단순히 야근 때문이 아닐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서윤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왔다. 그는 서윤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돌아오기는 할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득 서윤을 미치도록 보고 싶어졌다. 비난하기 위해서도, 불평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그녀에게 사과하고, 해명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바닥에서 힘겹게 일어나 서윤을 찾아 나서려 할 때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다. 오랜 피로와 분노, 죄책감,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집이 안겨준 정신적 압박이 마침내 그를 짓눌렀다. 그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힘없이 쓰러졌다. 의식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그가 의식을 잃는 마지막 순간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놀랍게도 약간의 피로와 함께 단호함이 서려있던 서윤의 얼굴이었다. 그는 깨어난 후에 어떤 산산조각 난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이 집, 이 결혼은 그가 제 손으로 만회할 수 없는 심연으로 밀어넣었다는 것. 랭치, 지훈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 위에는 눈부신 백색 조명이 있었고 코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다. 그의 부모님과 지아가 침대 곁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걱정과 함께 어쩔 줄 모르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아이고, 아들아, 이제야 정신이 드는구나. 시어머니가 울면서 그의 손을 잡았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었다. 지아도 옆에서 작게 흐느끼며 말했다. 오빠,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지우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며 쓰러지기 전에 이를 떠올리려 애썼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집안의 혼란, 서윤의 연락 두절.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이 막혔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쉰 채로 피로가 묻어났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과로에다 스트레스가 겹쳐서 그렇단다.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구나. 푹 쉬라고?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집이 그 난장판인데 어떻게 마음 편히 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부모님과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거리감과 냉기가 가득했다. 저한테 더 할 말 없으세요? 시어머니는 그의 차가운 눈빛에 놀라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들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그 집 문제 너한테 숨기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지아도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화 풀어. 앞으로는 우리가 꼭 고칠게. 집안일도 돕고 다시는 오빠 속 안 썩일게. 지우는 그들의 텅 빈 약속을 들으며 끝없는 비참함을 느꼈다.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공경에 겁을 먹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전례 없는 고독감이 밀려왔다. 그의 가족은 그가 가장 이해와 지지가 필요할 때 이기심과 거짓말로 그를 심연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번 기간 동안 서윤의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처음에는 비난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애원, 마지막에는 참회로 끝났다. 하지만 모든 메시지는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는 서윤의 부모님께 연락해볼까 생각했지만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마음은 기름 가마솥에서 튀겨지는 것처럼 후회와 불안, 고통이 뒤섞여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든 것은 그가 입원했다고 해서 집안의 난장판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시부모님과 지아는 그가 쓰러진 후 거실에 가장 눈에 띄는 쓰레기만 치웠을 뿐 주방의 오물, 베란다의 빨랫감, 그리고 침실과 화장실의 어지러움은 그대로였다. 그들 세 사람은 이 집을 완전히 청소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지훈이 병원에 누워있은 지 사흘 만에 집안의 식량이 바닥났고 배달 음식 청구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다. 그를 가장 절망시킨 것은 아버지가 갑자기 법원에서 온 소환장을 받았을 때였다. 아들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지훈에게 건넸다. 지훈은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본 후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것은 그들의 고향집 부동산 분쟁에 관한 소환장이었다. 알고 보니 지아에게 증여된 그 고향집은 3년 전 명의를 이전할 때 몇 가지 오래된 문제 때문에 소유권 변경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먼 친척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나 그 낡은 집에 대한 일부 소유권을 주장하며 불법 점유를 이유로 그들을 법원에 고소한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훈은 청천벽력을 맞은 기분이었다. 그는 그 집이 온전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믿었기에 서윤과 함께 새 집을 마련하는 데 동의했던 것이다. 이제는 낡은 집마저 문제가 생겼고 새 집 마련을 위한 더치페이 출자는 그의 결혼 생활 최대의 거짓말이 되어버렸다. 시아버지가 올상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도 몰랐다. 그때 변호사가 문제없다고 해서 바로 이전했는데 이제 와서 먼 친척놈이 나타나서 난리를 칠 줄 누가 알았겠니? 시어머니도 다급해졌다. 아들아, 네가 우리를 도와야 한다. 이 집마저 없어지면 우린 앞으로 어디서 살라고. 지아는 더더욱 겁에 질려 안색이 파랗게 변했다. 오빠, 이제 어떻게? 내 집이 없어지는 거야? 지우는 부동산 문제로 허둥대는 가족들을 보며 거대한 슬픔을 느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그의 감정을 진심으로 걱정한 적이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서윤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렇게 똑똑하고 세심했다. 만약 그녀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분명 미리 문제를 발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제 손으로 그녀를 밀어냈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병원에서의 5번째 날, 지우는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서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줘.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집안일도 집 문제도 전부 네가 필요해. 난 너 없으면 안 돼. 그는 맹세컨대 이것이 평생 해본 말 중 가장 비굴한 말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긍지를 내던지고 오직 서윤의 답장 하나만을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지훈이 퇴원한 후 그는 명목만 남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거실에 여전히 산처럼 쌓인 쓰레기,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베란다의 빨랫감, 그리고 부동산 분쟁으로 인해 끊임없이 다투는 가족들을 보았다. 그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가 마주해야 할 것은 단순히 혼란스러운 집이 아니라 언제든 산산조각 날 수 있는 결혼 생활 그 자체였다. 그는 심지어 서윤의 실종이 어쩌면 자신이 평생 받아야 할 가장 큰 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진정한 심판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가 무시하고 상처 입혔던 여자 김서윤이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랭바, 지훈이 퇴원한 후에도 집안 사정은 나아지기는커녕 고향집 부동산 분쟁이 더해져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변호사 상담비, 고향을 오가는 교통비,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비가 밑 빠진 독처럼 지훈의 통장을 빨아들였다. 그의 신용카드 청구서에는 빨간불이 켜졌고 그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월급 일부를 갚으려야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그는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시부모님과 지아는 모든 희망을 그에게 걸고 매일 부동산 소송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닥달하면서도 집안 위생과 그의 공경은 못 본 척했다. 지아의 피부 발진은 제때 치료받지 못해 더욱 심해졌고 그녀는 하루 종일 집에서 불평하며 모든 책임을 지훈과 무책임한 새언니에게 돌렸다. 시어머니의 장염도 나았다가 재발하기를 반복하며 그녀를 더욱 신경질적으로 만들었다. 이 집은 완전히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음산한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지훈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다. 김서윤, 그녀가 돌아와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기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달려가 그녀를 껴안고 사과하고 해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것은 차갑고 서먹한 눈빛,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서윤은 몸에 딱 맞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묶었으며 얼굴에는 정교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반적으로 유능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한 손에는 캐리어가, 다른 한 손에는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거실 중앙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은 전혀 없었고 단지 알아채기 힘든 조소가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녀는 산더미처럼 쌓인 빨랫감, 난장판이 된 거실, 기름때로 얼룩진 주방을 보았고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채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지훈, 시부모님, 지아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서윤아, 돌아왔구나. 지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다. 시어머니와 지아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은 서윤이 갑자기 돌아올 줄은 몰랐다. 서윤은 그저 담담하게네 하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파동도 없이 평온해서 마치 익숙한 호텔에 잠시 들른 사람 같았다. 지훈이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눈치채지 못하게 몸을 피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어. 집안일도, 집 문제도 내가 전부 망쳐버렸어. 네가 돌아왔으니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지훈은 뒤죽박죽 사과하며 애원하는 말투로 말했다. 서윤은 그를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웠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지훈 씨, 우리 사이에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손에 든 파일을 지훈에게 건넸다. 이 서류를 보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훈은 파일을 받아 열어보았다. 그의 동공이 다시 한번 세차게 흔들렸다. 그것은 이혼 합의서였다. 재산 분할과 관련된 조항들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그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서윤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들의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을 상세하게 정리했다는 사실이었다. 거기에는 그가 숨겼던 부동산과 더치페이라는 명목하에 그녀가 부당하게 부담했던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이혼이라니, 서윤아, 너 이게 무슨 뜻이야? 지훈은 오래 괭정을 맞은 기분이었다. 뜻은 간단해요.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는 뜻이죠.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이 되어 지훈의 심장을 찔렀다. 당신의 더치페이에도, 당신의 이기심에도, 당신 가족들이 나를 착취하고 이용하는 것에도 이제 질렸어요. 당신 집의 무료하녀 노릇도, 매일 나를 계산하려 드는 남편과 탐욕스러운 기생충 같은 식구들을 마주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녀는 시부모님과 지아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부동산 증여계약서, 저는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두 분께서 지훈 씨를 시켜 더치페이를 제안하고 제가 두 분 집 사는데 돈을 보태라고 요구했을 때 저는 이미 모든 걸 발견했어요. 시부모님과 지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윤이 웃었다. 그 웃음에는 약간의 비애가 섞여 있었다. 당신이 직접 체험하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내가 없는 날들, 당신들 가족이 어떤 꼴이 되는지,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더치페이가 진짜 삶의 자질구레한 문제들과 가족의 책임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무력한지 당신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나의 희생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당신들은 내 희생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녀의 말투는 점점 더 단호해졌고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빛났다. 이 3주 동안 저는 야근한 게 아니에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당신이 부동산을 숨긴 사실, 그리고 더치페이 하에서 나에게 불공평하게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요. 만약 이 사실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당신의 평판, 당신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이 갈 것 같아요? 지우는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다. 그는 서윤이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의 차분하고 단호한 얼굴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한때 유순하고 만만하게 여겼던 아내가 이렇게나 낯설고 강인하게 변했다는 것을.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은 서윤의 냉철한 계획 아래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바보처럼 그녀가 그저 야근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단순히 더치페이가 아니라 한 여자에 대한 가장 깊은 상처와 배신이었다는 것을. 이 결혼은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끝을 맺을 운명이었다. 링조, 서윤의 말은 천둥처럼 지훈 가족의 귓가를 때렸다. 시부모님과 지아는 변호사, 증거, 평판이라는 단어를 듣자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특히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서윤이 잔인하고 지훈에게 살기를 터주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서윤아, 너무 심하게 굴지 마라. 부부의 연을 맺었으면 이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니? 지훈은 힘겹게 바닥에서 일어났다.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심하다고요? 지훈 씨, 당신이 직접 결혼 계약서에 더치페이라고 썼을 때, 부동산을 숨기고 나에게 당신 부모님 집값을 내라고 했을 때, 내 희생을 당연하게 누리면서 나를 무료하녀 취급했을 때, 당신은 그게 심하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그녀는 어지러운 거실을 훑어보았다. 산더미처럼 쌓인 빨랫감이 마치 소리 없이 그들을 고발하는 듯 했다. 이 3주 동안 당신과 당신 가족은 어떻게 지냈죠? 밥 달라고 입만 벌리고 옷 갈아입고 아무데나 던져놓고 집안일은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신 부모님? 당신 동생?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자발적으로 청소한 적이 있나요? 그들은 불평하고 문제를 만들고 모든 책임을 내 탓으로 돌리기만 했죠. 무슨 소리야. 지아가 분을 못 이겨 소리쳤다. 우리는 그냥 가끔 못 치운 것뿐이야. 가끔이라고요? 서윤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박지아 씨, 당신 방의 그 난장판, 아마 대학 기숙사도 그 정도는 아니었을걸요? 당신 몸에 그 피부 발진, 오랫동안 씻지 않아서 생긴 거 아니에요? 이게 당신이 말하는 가끔인가요? 지아는 할 말을 잃고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억울함보다는 수치심에 가까웠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울부짖었다. 서윤아, 너 이러면 안 된다. 우린 다 어른인데 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불효야. 서윤은 비웃었다. 효도요?
저는 효도가 상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른이 아랫사람을 아끼고 아랫사람이 어른을 존중하는 것. 하지만 두 분은요? 저에게 요구만 하셨지 무엇을 주셨나요? 지훈 씨, 당신은 말해보세요. 그 차가운 더치페이 말고 나에게 무엇을 줬죠? 내가 일이 힘든지 아닌지 관심한 적 있어요? 내가 매일 퇴근하고 와서 밥하고 빨래할 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준 적 있냐고요? 지우는 서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멍하니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밤, 서윤이 혼자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거실에서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부모님과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더치페이 이 몫을 지불했으니까.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고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모든 증거를 준비했어요. 부동산 사기, 혼인 재산 분할, 그리고 당신의 혼인 기간 중 과실로 인해 제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에 대해서요. 만약 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겠다면 법정에서 봅시다. 그녀는 가방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지훈이 쓰러지기 전 그와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다. 거기에는 지훈이 내가 잘못했어. 난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애원하는 목소리와 시부모님과 지아가 불평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목소리가 모두 담겨 있었다. 지훈 씨, 이 증거들이면 법원에서 당신들 가족의 행위가 사기와 착취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에 충분할 것 같지 않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훈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울먹이는 자신의 목소리와 가족들의 이기적인 말을 들으며 수치심과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서윤이 이번에는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며 눈빛으로 애원했다. 서윤아,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정말 고칠게. 내가 이 집 잘 관리하고 너한테도 잘하고 부모님이랑 지아도 잘 챙길게. 부동산 문제도 내가 다 처리할게. 절대 너 억울하게 안 할게. 서윤은 그저 담담하게 그를 바라볼 뿐 그녀의 눈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다. 늦었어요. 지훈 씨.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더치페이로, 당신 가족의 탐욕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제 손으로 죽여버렸어요. 이제 내 마음은 죽었어요. 그녀는 문가로 걸어가 자신의 캐리어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지훈과 그의 가족에게 머물지 않았다. 이혼 합의서는 제 변호사를 통해 보내드릴게요. 당신이 서명하든 안 하든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서윤의 결연한 뒷모습을 보며 달려가 붙잡고 싶었지만 다리에 천근만근의 쇠를 단 것처럼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서윤이 문을 열고 자신이 제 손으로 망쳐버린 이 집을 나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모든 기력을 잃은 듯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의 부모님과 지아도 울음과 불평을 멈췄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지훈을 바라보고 또 완전히 쓰레기장이 된 이 집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들의 이기심과 탐욕이 지훈의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락했던 삶마저 파괴했다는 것을. 그리고 지훈은 이 순간 비로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맛이 어떤 것인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는 서윤을 잃었고 가정의 따뜻함을 잃었으며 심지어 그의 평판과 직업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후회와 제 손으로 파괴해버린 집뿐이었다. 서윤이 떠난 후 지훈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선택의 여지 없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는 서윤을 만났다. 그녀는 변호사 옆에 앉아
차분하고 단호한 표정이었다. 그를 보는 눈빛은 아무 상관없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했다. 지훈이 무언가 말을 걸고 붙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하라는 신호만 보낼 뿐이었다. 모든 과정에서 서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지훈은 완전히 깨달았다. 그는 잃었다. 영원히 잃었다. 이혼 후 서윤은 지훈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직장을 옮겨 다른 도시로 갔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훈은 혼자 제 손으로 망쳐버린 이 집을 마주해야 했다. 서윤이 없으니 집은 여전히 쓰레기장이었다. 시부모님과 지아는 서윤이라는 무료 하녀를 잃은 후 직접 집안일을 해보려 했지만 편안한 삶에 익숙해진 그들은 얼마 버티지 못했다. 주방의 곰팡이, 거실의 먼지, 베란다의 빨랫감은 여전히 이 집에 변치 않는 풍경이었다. 지훈은 매일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끝없는 혼란과 가족들의 불평을 마주해야 했다. 부동산 분쟁 소송도 지훈을 지치게 만들었다. 먼 친척의 등장으로 그 낡은 집의 소유권은 매우 복잡해졌다. 지훈의 저축은 변호사 비용과 각종 지출로 바닥났고 심지어 은행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 그는 서윤처럼 똑똑하고 유능한 아내가 모든 것을 관리해주지 않자 이런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는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깨달았다. 지훈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것은 실직이었다. 서윤은 이혼 전에 지훈이 부동산을 숨기고 공동 출자를 강요했으며 혼인 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증거들을 정리하여 익명의 이메일로 지훈의 회사 감사팀에 보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보만으로도 회사가 내부 조사를 하기에 충분했다. 직원의 정직성과 품성을 중시하는 대기업에서 지훈의 추문은 금세 퍼져나갔다. 결국 그는 개인 품행 문제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지훈은 연봉 1억이 넘는 대기업 과장에서 실업 상태의 빚더미에 앉아 가족에게 손가락질 받는 폐인이 되었다. 그의 부모님과 지아는 그가 실직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다. 시어머니는 그가 쓸모없다며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고 직장 하나 지키지 못했다고 울부짖었다. 지아는 아예 집을 나가 친구 집으로 가버리며 오빠는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하면서 우리까지 먹여 살릴 수 있겠어? 라는 말을 남겼다. 지훈은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다. 그는 텅 빈 집에 앉아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썩은 냄새와 오물만 남은 집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끝없는 후회로 가득 찼다. 그는 서윤이 있을 때의 따뜻하고 깨끗했던 집,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위해 했던 모든 것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가 돈을 모으기 위해 매일 점심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던 것을, 야근하고 늦게 돌아와서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신을 위해 야식을 준비해주던 것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가 수없이 대화를 시도했지만 자신이 항상 더치페이를 방패 삼아 그녀를 밀어냈던 것을 떠올렸다. 그는 한때 자신이 결혼 생활의 지배자라고 생각했다. 더치페이로 모든 위험과 책임을 분산시켰다고, 자유와 독립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그가 잃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여자,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가정이었다. 몇 달 후 지훈의 고향집 부동산 분쟁도 그의 패소로 끝났다. 법원은 그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서윤과 함께 살았던 신혼집을 팔아 빚을 갚고 좁은 원룸을 얻었다. 그의 부모님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지아도 멀리 떠나버렸다.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밤 지훈은 혼자 원룸에 앉아 있었다. 방은 어지럽고 익숙한 썩은 냄새가 났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서윤이 집을 떠나던 날의 그 단호한 뒷모습을 계속해서 떠올렸다. 그는 알았다. 어떤 실수는 한번 저지르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가졌었지만 제 손으로 그것을 파괴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고독과 후회뿐이었다. 그것은 그의 뼈를 갉아먹는 독처럼
그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 홀린 듯이 서윤의 옛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상냥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고객님께서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멍하니 액정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알았다. 서윤은 이제 그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남은 평생 자신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그는 비바람에 흔들리는 창밖의 나무를 보며 문득 이 비가 자신을 위해 울어주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